노인들의 생애사를 하면서 너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생애사를 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어린 시절의 가족 간에 만들어진 상처가 평생을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위치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불행의 씨앗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아주 무력한 시기에, 이건 무력한 시기는 뭐 순수한 것도 아니고 무슨 착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런 면이 있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한 위치로 느꼈다. 형은 맨날 나만 때려. 근데 형은 맨날 때리지도 않았어. 형은 형대로 또 때리지 않을 수 없는 또 뭐 이유들이 있어. 그거에 대한 건 전혀 없이 나는 맨날 형한테 맞기만 했고, 근데 그 형이 평생 나를 뭐 이런 상처들. 엄마는 나한테 어땠어? 아버지는 나한테, 많은 남자들의 경우에 정말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거리인데, 평생 가는 어떤 상처, 우리는 그것을 뭐 내면의 아이라고 하죠. 뭐 이너 차일드라고 해서 우리 트라우마의 어떤 그 가장 중심으로 놓고 보는데, 이런 상처들은 보면 대부분의 경우 가족 관계 안 했습니다. 가족은 맨날 나를 억압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죠. 돌봤어. 밥도 해줬고 뭐 학교도 보내줬고 어떨 땐 잘해줬고, 그리고 또 맨날 봐요. 별 수 없이 또 맨날 봐. 이거 어떻게 풀 수도 없어. 풀었다면 중간에 풀었다면 다행인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도 나한테 잘해준 기억도 있고, 여전히 저 사람은 나보다 세고, 혹은 여전히 나는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옛날에 그 두려움이 나와서 도저히 대들지는 못하겠고, 이런 속에서 묻어놓은 상처들이 대부분 평생을 가더라고요. 중간에 물론 풀 수 있다면 본인과 풀든 아니면 본인이 죽고 없어졌든 아니면 본인이랑은 도저히 못 풀겠어. 내가 누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서로 이해받은 경험을 하면 사실은 이 상처도 굉장히 객관화가 되더라고요. 거리두기가 되면서 그때 아버지 입장은 그랬겠구나. 내가 너무 어려서 아버지 입장은 생각을 못했구나. 내가 참 밴등이 소갈머리였구나. 이런 깨달음을 하면서 이제 이런 상처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기회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상처를 평생 가지고 가더라고요. 이거 역시 가족 안에서. 그리고 사실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또 가족 안에서 벌어지고 있죠. 아동학대. 계속 이야기되는 거고, 심지어 아동학대의 뭐 다른 한 형태로 요즘 이 신자유주의 빈곤의 문제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죠? 동반자살. 내가 내 자식, 난 죽을 건데 내 자식이 놓고 가면 아무래도 쟤도 또 이 고생을 할 것 같아서 데리고 간다. 이것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뭐 이것은 아동학대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다. 아동을 인간으로 인본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다 라는 비판도 있지만, 사실은 또 한 측면 우리 이해되는 바가 있잖아요. 자식 낳아서 키워본 사람도 그렇고 자식 안 낳은 분들도 오죽하면 덜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이런 이제 가족 간의 가족 내에서 인권 문제, 노인 학대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데, 노인 학대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래요? 가족 중에서 2분의 1이 넘어요. 아들이고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 며느리 입장에서는 뭐 밉고 어쩌고 싫고 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성질이 뒤집어질 만큼 얽히고 설킨 이거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아들, 딸은 온갖 삶의 어떤 기억들 속에서 얽히고 설킨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폭발, 뭐 그것도 역시 누구가 나쁘다라고만은 할 수 없는 거고, 이전에 어떤 맥락들이 있겠죠. 사람들 생애를 쭉 듣다 보면 저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라기보다 매번의 상황에서의 처지와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 처지와 맥락을 이해하는 시선으로 보고 이야기를 듣고 하려고 할 때, 뭐 그 사람의 어떤 오류들, 누구나 다 오류는 있어요. 시행착오들, 과거에 우리 다 흑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다 흑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흑역사들에 대해서 그래 이해하는,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선과 악으로 잘했네 못했네로
부분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건데, 자, 이런 이제 가족과 관련한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사회학자인 야마다 미사이로는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알던 가족은 종료했다. 멸종했다. 우리가 알던 가족. 일본도 이제 우리보다 훨씬 일찍 고령화 사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으면서 뭐 우리보다는 좀 덜하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가족 중심적인 그런 사회이고, 아마 우리 사회가 가족이나 혹은 인구, 그 사회 인구 구성과 관련해서 겪어 나갈 문제를 일본은 좀 미리 겪고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그 대비되는 그 모델이기도 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은 멸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구성으로 살아왔던 그 가족을 쭉 보면서 여전히 나는 가족과 관련해서 어떤 인식이 좀 굳어지는 것은 없는가? 뭐는 정상이고 뭐는 비정상이고, 뭐는 잘못됐고 뭐는 잘했고,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없는가? 혹은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뭐 이렇게 변화된 속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선택하고 있고 우리가 다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건들이 있는 것이어서, 이런 어떤 그것이 서로 갈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에게 책임이 물어지기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혹은 사회적인 어떤 여건들 속에서 그 문제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나랑 구체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그 당사자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가족과 국가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아까 여기 가족관계의 변화 속에서 이슈 용어들, 아까 이제 가족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입에 붙어 있는 말들, 노인들이 자주 하는 말들을 좀 했다면, 지금 가족과 관련한 어떤 용어들이 좀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그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들여다보자고요. 자, 저출산 고령화는 뭐 지긋지긋하게 들은 말들이죠. 고령화 사회의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이 14%를 넘었느냐예요. 그리고 우리는 넘었어요. 2017년에 14%를 넘어서 우리 사회는 구체적으로 고령 사회로 넘어갔어요. 그전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였다면 고령 사회로 넘어갔고, 인구 절벽이란 말이 나와요. 인구 절벽은 인구가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죠. 이제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구 불균형이 그렇게 있는데, 어떤 한 지역을 특정해 놓고 보면 인구가 갑자기 줄어드는 거죠. 이게 주로 어디냐면 농촌 지역. 농촌 지역에서 그래도 젊은이들은 농촌에 남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는 인구가 늘어날 거리가 없는 거죠. 개나마 낮은 출산율조차도 농촌에서는 인구가 늘어날 거리가 없고, 노인들만 남아있고 노인들이 죽으면서 인구는 팍팍팍 줄어들고, 그래서 인구 절벽. 인구 절벽이 일어나면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지방 소멸. 어떤 지방은 이 지자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만큼 인구가 모자른 거예요. 인구가 웬만큼 되고 세금이 모이고 뭐가 돼야지 여기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국가도 여기를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여기와 어떤 정책적인 재정적인 교육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할 수 없는 그런 거가 이제 지방 소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방 소멸 현상이 우리나라 농촌에서, 특히 전남을 중심으로 한 농촌에서 가장 먼저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전남의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뭐 이따가 좀 나오는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뒤에다가 여기 나오는. 이따 뭐 농촌 노인, 도시 노인 이야기하면서 그때 가서 좀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인구 절벽이라는 용어가 있고, 캥거루 가족. 뭐죠? 캥거루 가족. 들어보셨죠? 네, 뭐죠? 청년들이 부모한테 같이.
그쵸. 저만 오는 게 아니라 새끼까지 달고. 캥거루가 이렇게 새끼를 배에다 항상 이러잖아요. 그래서 독립한다고 나간 자식이 다시 도저히 혼자 못 살겠어 다시 들어오는 건데, 심지어 어떨 때는 새끼까지 달고. 요즘 정말 새끼까지 달고 들어오는 경우들 많아요. 직장 잃고 어쩌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그 노인들의 경우, 저부터도 그래요. 결혼해서 나간 놈이 그냥 잘 살아주는 게 너무 고마워. 손 안 내밀고 살아주는 게 너무 고마워. 뭐 바라지 않아요. 뭐 바라는 것도 없고 너무 고맙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은 쟤네가 뭐 어떻게 잘못했어. 경제적으로 어떻게 돼서, 혹은 이혼하거나 어떻게 돼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 받아야지, 부모니까.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떡할 거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캥거루 가족이 생겼고, 헬리콥터맘, 리모컨맘. 이건 뭐죠?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인 배타적 내가족 중심주의 속에서 이제 자식에 대해서도 쓸모가 있어야죠. 얘가 성공하고 똑똑하고 뭐 좋은 직장을 잡고 어쩌고 해야지만 소위 가족으로서, 자식으로서의 어떤 사랑도 가고 이러는 거고, 그 가능성이 없는 한 막 아주 왼수인,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으니까 왼수인, 이런 속에서 엄마가, 대체로 뭐 엄마들이 변다고 하죠. 뭐 아빠들은 돈을 대겠죠. 뒤에 물러나 있거나. 대체로 엄마가 아이들을 끊임없이 관리하는데, 뭐 오늘 학원 갔니, 오늘 그 학교 몇 시에 끝났니, 뭐 오늘 그 다음 어디 갔니, 뭐 네 여자친구는 누구니, 남자친구는 누구니, 다 헬리콥터맘처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혹은 리모컨처럼 이렇게 조정하고 있다는 데서의 헬리콥터맘, 리모컨맘. 이것은 저런 배타적인 극단적 핵가족 중심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끼리도 쓸모 위주로, 경쟁력 위주로, 효율성 위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 우리 안에서 사실 부모로 자식을 키우다 보면 항상 그 욕망이나 그 불안이 없을 수는 없죠. 저도 참 살아오면서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자식 키우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러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하여튼 실제로 그런 뭐 헬리콥터맘, 리모컨맘에 해당하는, 이건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그렇죠. 학대권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속에서 적극적으로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 혹은 불가피하게 비혼을 선택하는,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청년들의 경우에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뭐가 제일 문제겠어요? 애 키우는 거.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돈 문제 아니면 힘든 거. 둘 다. 제가 보기에 그래도 경제적으로 나은 청년들은 결혼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측들이 많아요. 제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많은 경우 불가피하게 결혼을 하지 않고, 혹은 불가피하게 비혼이나 비출산,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뭐 경제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혹은 그거 말고 자기들이 가만히 살아보니까 내 부모 사는 거, 아휴 저렇게 여자들은 엄마 보니까 나도 뭐 결혼하면 저 비슷하게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엄마 보니까 소위 여성으로서 말고는, 여자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말고는 뭐 자기 삶을 살기가 정말 힘들더라. 어떻게 좀 해보려고 뭐 직장을 구하고 어쩌고 하면 정말 아침마다 그 전쟁을 치러가면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더라. 이런 것들을 엄마를 통해서나 자기 주변 선배 여성들을 통해서 보면서, 나는 저거에 편입하지 않겠다. 나는 저 가부장적인 가족에서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취급되는 그거에 들어가지 않겠다. 혹은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남성들도 이 신자유주의 사회 속에서 내가 아이를 낳고 마누라를 가족을 어쩌고 하는 그 가장, 나 이 가장 안 할래 라고 선택하는 그런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고 또 이제 뭐 우리 금수저 수저로 그 이야기 되는 어떤 빈부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 빈곤의 대물림,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죠. 이제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거는 뭐 없다고 하죠. 개천에서 용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고 신분 상승, 특히 경제적인 신분의 어떤 상당한 그 도약은 불가능한,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의 대물림, 어떤 기득의 대물림이 소위 상당히 가진 자들에게만 그러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져요. 물론 상당히 가진 자들에게서 그러는 모습 우리가 뉴스에서 요즘 굉장히 많이 보죠. 대기업들이 지 새끼들한테 물려주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런 그 세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고 뭐 정치인들도 상당히 그렇죠. 정치인들이 뭐 돈은 또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까지도,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 자식에게 그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기득을 물려주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김대중도 뭐 이랬고, 노무현은 달랐죠. 노무현은 그 밑에가 안 했죠. 김영삼도 뭐 그랬고요. 박정희는 뭐 아예 저렇게까지 했고, 정말 드물 정도, 대통령을 놓고 볼 때 그렇고, 혹은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그 아버지나 그 부모의 정치적인 기득을 자식에게 물림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층 계층이 아닌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는 무슨 저 울산 쪽에 자동차 회사나 이런 데에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내용 중에 내 자식, 그 정규직 노동자의 자식에게 정규직을 물려주겠다는 것이 노동조합 단체 교섭의 항목으로 들어가요. 이것에 대해서 비정규직이 아무리 반대해도 뭐 통과되고만. 이거면은 뭐 요즘 뭐 무슨 귀족노조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사용자에 비해서 약자라고 할 때 그 계층에서도 자기가 가진 기득 이것만이라도 대물림하겠다. 뭐 그 사람들을 욕할 문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기득을 대물림하고 있는 속에서 나만 깔끔하게 포기하고 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지난번 그 평창 뭐 겨울올림픽이었나요? 평창 올림픽 때 소위 그 아이스하키 팀의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북한 그 선수들이 이렇게 끼어든 거, 남한 선수들을 빼내고 북한 선수들이 끼어든 것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청년들이 반대했던, 얘네는 경쟁하지 않았다. 이쪽 남쪽 선수들은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거기에 갖고 일본은 탈락하고 그랬는데 얘네는 이 경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의 그것을 상당히 이해해. 옳다는 게 아니라 그 청년들이 지금 어떤 경쟁사회를 살고 있는지, 자기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떤 경쟁사회를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여기에서만 이렇게 누군가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변수로 해서 어떤 기득이 그냥 턱 올 때 그걸 보고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저는 상당히 이해가 돼요. 뭐 전교조도 그랬죠. 전교조라는 교사 노동조합도 그랬고, 인천의 그 항만 노동조합에서도, 인천공항 노동조합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소위 공기업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제 찬성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경우, 경쟁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수많은 경쟁에 그 걸림돌들 속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경쟁 없이 이렇게 하는 거 반대한다고 노동자들이 혹은 노조가 반대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이 각계전투의 상황 속에서 다들 그렇게 피말리게 경쟁을 해서 끼어들었거나 혹은 피말리게 경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끼어들지는 못한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웬 떡이니 식으로 그 덕을 보는 것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을 일면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많은 경우에도 아까 지금 뭐그 가족관계 이야기를 하다가 일로 넘어왔는데 그 세습의 문제, 뭐 정치의 세습, 종교의 세습 다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진행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내 자식을 정규직으로 라는 울산의 그 일부 노동조합의 교섭 항목들 이것도 역시 가족 중심 속에서 내 가족 중심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우리 사회 현상 속에서 나오는 문제죠. 자, 아까 이제 국가와 가족에서 가족과 국가에서 한 가지만 좀 더 보자고요. 아까 이제 제가 가장 올바른 형태는 국가와 시민이 갖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국가와 시민이 1대1로 갖는 게 맞다고 이제 저는 본다는 거였어요. 세금을 내고 시민은 세금을 내고 국가는 나한테 내 생애의 그 사이클에 따라서 뭐 아동수당을 주던가 무슨 뭐 내가 직업이 없을 때 무슨 실업수당을 주던가 무슨 가난해졌을 때 뭐를 주던가 뭐 이렇게 나의 상황을 보고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누구와 가족을 이루어 살 때 국가로부터 받은 이 복지에 대해서 이 가족과 어떤 식으로 나눠 쓸지는 이건 가족 내부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국가는 상당히 가능하면 가족 단위로 평가를 하고 이 가족 중에서 생계부양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 장애인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처지지만 이 장애인의 뭐 그 부모나 자식이나 뭐 아주 가까운 그 직계 가족 내에서 살만한 사람이 있으면 네가 먼저 하고 국가는 좀 나중에 하겠다. 이것이 우리나라 복지의 좀 기본적인 입장이지요. 노인들에게 주는 노령연금은 이제 뭐 하위 70% 전체에게 주되 역시 재산을 평가해서 액수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 재산 평가에서도 역시 부양 의무자들의 재산, 자식의 재산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고 기초수급은 더 그렇죠. 기초수급에서는 부양 의무자가 있느냐 자식이나 뭐 혹은 부모도 어떤 가난한 그 50대 남자가 있을 때 이 남자의 80대 부모가 돈이 많으면 이것도 안 돼요. 이렇게 다 집계로 연결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가족 상황을 파악하고 그 가족 단위로 평가를 해서 복지를 전달하는 게 이제 그 국가가 시민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인데 지금 이제 저 뭐 아이를 낳지 않겠다, 가족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이제 저는 뭐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않아요. 그 청년들의 결정에 많은 부모들도 공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싫더라도 공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럴 때 대체로 어떤 근본적인 좀 이제 원인들을 분석해 보자면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런 거죠. 이제 저는 심지어는 노예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내가 국가한테 노예를 만들어 줄 일이냐? 국가가 지금 애를 달아나라 하는 이유가 뭐죠? 뭔 것 같아요? 세금이 그렇죠. 네, 그렇죠. 이미 우리는 이제 알아버렸어요. 모든 시민이 알아. 제가 나한테 아니면 내 새끼한테 세금 거두려고. 그 세금 거두려고. 또 하나는 또 뭐죠? 기업 입장에서 뭐겠어요? 노동자. 그 노동자를 누가 키워? 국가가 안 키우잖아요. 그 집안 부모가 내 새끼 하면서 얘를 어떻게 하면 최고로 키울까 생각하면서 막 어려서부터 좋은 걸 먹이고 좋은 공부를 시키려고 부모는 자식을 낳는 순간 이제 자식이 인생의 그 최대 목표가 돼갖고 그렇게 키워놓으면 누가 데려가요? 기업이 데려가서 노동자로 쓰다가 필요 없어지면 어느 때라도 자르든가 늙으면 당연히 자르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쓸모없으면 되돌아온 그 노인 혹은 장애가 돼서 온 사람 혹은 그 해보다는 또 누가 맞아야 돼요? 누가 맞아야 돼요? 가족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제가 이거 계속 물었나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애를 낳아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발 좀 근로자 좀 낳아주라. 노동자 이건 골치 아파. 노동권 난 노동자네 이러는 사람은 골치 아프고 그냥 근로자 열심히 일하는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을 낳아주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뭐 만들면 소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아무리 수출도 하지만 국내 소비도 있어야지 기업이 사니까 소비자를 만들고 그리고 납세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국가가 돌아가게 그렇게 해서 국가가 부강해지면 개인들이 부강해지던가요? 옛날엔 우리 다 그런 줄 알았죠. 옛날엔 정말 국가 경쟁력이 어쩌고 뭐 수출탑이 뭐가 100만 불짜리가 어떻게 되면 뭐 우리도 다 이렇게 뭐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맨날 하는 소리가 낙수효과. 야, 그래서 물이 찰찰처럼 저 밑에서 당연히 이렇게 그 물 떨어져 갖고 밑에도 이런다. 안 된다는 걸 이제 시민들이 안 거죠. 그래서 국가가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애를 좀 놔달라 하더라도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달라고 하지만 청년들은 야, 그 국가 경쟁력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당장 못 먹고 살겠는데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애 낳으면은 지금 월세방 하나도 얻기 어렵고 하는데 무슨 내가 그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애를 낳아.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르신들도 이거 이해되죠? 이 마음이. 정말 우리는 몰랐던 거를. 우리는 의례 그것이 사람 노릇이고 의례 그것이 국민 노릇인 줄 알고 했던 그렇게 해서 나려면 낳았다가 낳지 말려면 수술도 했다가 했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청년들이 하는 말, 청년들의 인식을 정말 이해하겠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가와 그 가족 간에 혹은 개인 간에 그렇게 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의 짐을 아까 말씀드린 뭐 아동 지금 뭐 둘째나 뭐 어쩌고 셋째나 뭐 하니까 그거 갖고 누가 애를 낳아요? 저도 요번에 그 둘째 며느리가 낳은 아이가 이제 첫째고 첫 아들은 지금 아이들이 둘 있는데 그냥 그건 택도 없는 거라고 그냥 물어보니까 요번에 낳은 그 손주 아이가 한 달에 1만 원을 하루에 1만 원을 받는데요. 하루에. 이게 뭐 이래저래 합쳐갖고 30만 원이 걔한테 이제 한 달에 쳐주는 거고. 어머니 딱 기저귀 값이에요. 그래서 얘가요 기저귀 값은 벌어요. 그리고 어느 날에 아유 얘 오늘 기저귀 많이 써갖고 얘 지 일당보다 훨씬 더 많이 써 이러더라고요. 그냥 그거밖에 안 되는데 누가 아이를 낳겠는가. 자, 우리 이제 이 속에서 대체로 우리들이 뭐 곧닥칠 아니면 바로 지난 여전히 내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중장년들의 삶이 어떤지를 좀 놓고 보자고요. 뭐 청년들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보고 좀 나오면 더 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노부모 살아계십니다. 그쵸? 몇이셔요? 부모님? 8. 두 분 다 계셔요? 어머니만? 어머니만 살아계셔요? 네. 선생님은? 시어머니는 92세고요. 네, 92세. 네. 그러면 굉장히 끝이시네요, 순서가. 내가 막내. 그러시고요. 그분만 살아계셔요? 친정아버지는 88세. 친정아버님. 네. 요즘 이제 제가 지난 한 7월 달까지 한겨레 신문에 정기적으로 이제 칼럼을 썼어요. 그 부분을 딱 읽어드릴게요. 5060 세대의 솔까말이 뭐냐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게 요즘 우리 이런 거 공부해야 돼. 모르는 단어 딱 빨리 네이버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자, 5060 세대의 서늘한 솔까말 해서 이제 거기 대목에 인용했던 건데. 노부모 돌봄의 주 내용인 5남매. 저는 이제 부모님 다 살아계셔요. 5남매와 배우자들의 단체 카톡방에 막내 동생이 톡이 떴다. 요약하자면 아버지 90살. 아버지가 거듭 전화하시면서 엄마가 많이 좋아졌다고 반가워하시는 거다. 그거에 대해서 막내 동생이 톡을 딱 올렸는데 내 머리에 딱 든 생각은 오래 가시겠네. 요 생각이 우선 들더라고.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이 오래 가시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내 꼬라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처럼 나쁘다고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을 보느라고 뭐 다행이다. 톡이 아버지가 좋다고 했으니까 난 좋다 이러고 써야 되잖아. 이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 다행을 좀 늦게 올리는 거예요. 뭐 이런 고민들. 그리고 또 하나는 5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자기가 제일로 부러워하는 사람이 양가 부모님 다 돌아가셔. 이거 이해되죠?
지금 이해되죠? 이해되죠? 가만히 보니까 저야 뭐 이제 그 두 친정 부모만 계시고 저는 이제 이혼을 해서 그 시댁 쪽하고 이제 스탑이 됐어요. 제 막내 동생, 아까 51살이라는 막내 동생이 보니까 얘가 정말 제일 힘들더라고요. 얘는 양가 부모님이 다 있어요. 시댁 이제 뭐 처가,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있고, 그리고 얘네는 자식들도 아직 돈이 드립다 들어가요. 뭐 하나 대학 들어가고 뭐 하나는 재수하느라고 뭐 이러고 돈이 드립다 들어가요. 그 세대에. 그래서 지금 50대에 해당하는 60대 넘어가면 조금은 자식들도 이제 돈 벌 때가 됐고, 그렇죠? 그렇고 뭐 부모님들은 이제 상당히 늙으시거나 돌아가시고 지금 50대가 상당히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의 한 여성은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집안이 제일 그 사람이 제일로 부러운 사람이라 그런다. 그런 거고, 또 이 노인들이 좀 돌아가실 만하다가 병원에만 들어가면 또 살려내고 또 살려내고. 자, 이거 그냥 50, 60대 여자들이 앉아갖고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앉아갖고 하는 소리예요. 어디 이걸 가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겠어. 한바탕 뒤집어주죠. 그리고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의 경우에는 요양원에 있는 노인이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으로 오기려면 가족한테 연락을 해요. 연락하면 병원으로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된다. 누가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노인이 어디까지 살자 관련해서는 굉장히 제 부모가, 저도 요즘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는 게 내 부모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올리는데 엄마는 거의 오늘 내일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고 아버지는 이제 나이는 이제 더 4살 더 많으셔서 90이신데 아버지도 병원을 자주 들락거리시는 이런 상황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오남매와 그 배우자들은 우리끼리 합의한 게 연명의료 거부예요. 두 노인 세대가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결정을 할 만한 문화적 그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시는 거고 그냥 목숨은 끝까지 가다가 한다고 할 때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엄마가 지금 치매와 뭐를 거쳐서 지금 뭐 거의 완전히 거동하지 못하시면서 계속 살아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똥오줌을 다 남들에 의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내고 그런데 인식은 여전히 있으신 이 속에서 엄마가 어디까지 사는 게 엄마에게 정말 엄마가 지금 어떤 느낌일까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등등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이 연명의료 거부 결정을 자식들이 분명히 하고 이것을 부모에게 강요하지는 않지만 병원 측에 우리는 이런 입장이다. 우리가 부모 입장은 못 묻겠다.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주로 남매들 사이에서 제가 그것을 주도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단계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어디까지 살아야 하는가. 그 엄마 아버지도 그렇다 치고 나는 어디까지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더 그래요. 의료가 더 발달해. 아마 건강도 더 길어질 수도 있지.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어디까지 살아야 하느냐. 특히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극단화되고 누가 돈 벌어요? 노인들이 이렇게 오래 살면서 의료와 실버 산업이 돈을 벌어요. 이게 자꾸 제가 이러다가 넘기는 건데 의료와 실버 산업만이 돈을 벌고 거기에서 노인들은 존엄하지도 않아요. 85세 뭐 나이로 자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85세가 넘어가면 존엄한 삶이 상당히 힘들어져요. 돈이 많아서 실버타운에 들어가 있는 노인들도 아주 비싼 실버타운에 들어가 있는 노인들도 실버타운의 그 다양한 시설, 헬스니 영어관이 무슨 부풀시니 뭐니 이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건 80 이전이에요. 보통의 건강을 봤을 때 80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시설이 하등의 필요가 없어요. 아까 이제 제가 제 가족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남매들이 좀 돈이 많아요. 저는 이제 돈이 없고 남매들이 돈이 많고 엄마가 이렇게 딱 돈을 거셔갖고 돈이 있다 보니까 실버타운에 들어갔는데 지금 엄마에게 그냥 병원에 그 온전히 침상에만 24시간 누워 계시고 식사할 때 뭐 겨우 일어나서 조금 드시고 하는 이런 분에게 그 실버타운의 그 시설들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가는 그 납입금은 제가 보기엔 정말 윤리적 고민이 들어요. 저는 제가 일하는 현장은 주로 가난한 노인들 속이거든요. 가난한 노인들이 어떻게 삶을 이어가고 있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가를 보는 이 속에서 뭐 내 부모건 남의 부모건 실버타운을 어차피 들락거리면서 보는 이 격차나 거기에서의 뭐 내가 한 푼도 못 보탠다 하더라도 부모들 부모가 관련해서 한 푼도 못 보탠다 하더라도 여기서 느끼는 그 윤리적 고민은 없을 수가 없는 거죠.